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40년 전에 정치적 앙숙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와, 40년 전? 혹시 다니엘 씨 누군지 아세요? 네, 왼쪽에는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고요. 오른쪽은 이제 윌헬մ 2세, 독일의 마지막 뭐 황제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사실 독일 역사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우리가 보통 독일을 다시 통일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통일 이룰 수 있었던 제일 큰 인물이 이제 바로 비스마르크였죠. 윌헬m 2세는 군사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외국 잘 못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긴 했었죠. 예, 다니엘이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훗날 벌어질 이 사라예보의 총성을 세계대전의 신호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의 주변으로 그 쟁쟁한 유럽의 강대국이 붙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바다 건너에 영국, 또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신생국가인 독일 제국의 힘을 키우려면 주변 강대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비스마르크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그 44살이나 되는 비렐름 2세가 새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비렐름 2세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좀 젊었으니까 패기가 있었을 것 패기가 같아요. 있었죠. 비렐름은. 이 비렐름 2세는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독일이 힘이 커졌고 더 키워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실을 다지자고 하는 그 비스마르크하고 독일의 힘을 확장하자고 하는 이 비렐름 2세하고 매번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의 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렐름 2세가 사직서를 쓰라고 비스마르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스마르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죠. 정보사진. 예. 근데 이 비스마르크의 사직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불러오리라고는 그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직서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 것이 없어진 비렐름 2세가 독일도 다른 유럽 열강들처럼 해외 식민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유럽 이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독일이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독일과 러시아는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중립을 약속한다는 동맹 관계였는데 독일이 동맹 관계를 깨고 새로운 외교 노선을 구축했던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오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 주던 독일과의 동맹이 소멸하니까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죠. 프랑스? 예, 맞습니다.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을,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렐름 2세가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어넘으려면 독일이 강력한 해군을 육군뿐만 아니라 키워야 해군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을 해군에 투입하면서 해군력을 키우게 됩니다. 가장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겠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와, 지금 뭐 사이가 다 안 좋아지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다 안 진짜 좋아지고. 비렐름 2세가 완전 패기가 넘쳤네요. 그래서 영국이 자신의 패권이 흔들리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요. 또 영국은. 더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프랑스와 맺습니다. 어? 야, 프랑스 또 다 친하게 지내네. 진짜. 예.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국이네. 동맹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해. 예.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독일이 자신들도 모로코에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움직임을 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네.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냥 고립된 듯해요 지금. 아니 저 정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이런 거는 몰랐나 보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이 그 베를린과 비잔티움을 잇고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힘이 이제는 동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도 이제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제일 화를 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식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였었는데 여기에 바로 독일이 도전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는 1914년 6월 2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때 이제 오픈카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대공 부부가.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었겠죠. 이때 누군가 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 대공 부부를 저격하죠. 바로 이 사건이 세계를 뒤흔든 사라예보의 총성. 이것이 바로 치명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은 그 대공 부부의 사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완전 분노에 막 휩싸였겠네요. 그랬겠죠. 예. 뭘 위한 거야 저게? 난 도대체 저걸 완전히 막 적국이라고 하긴 좀 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공을 쏜 인물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런 세르비아 지하 음모 조직이었었는데 그 지하 음모 조직 이름이 검은 손이었어요. 세르비아의 어떤 성장과 확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한 거겠죠. 뭐 죽이면서 어떻게 방해하지 말라 그래? 그거 더 방해하겠다. 뭐 죽이면. 그래서 제2위 계승 후보자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발칵 뒤집히죠. 와 진짜 화나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금방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섣불리 세르비아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뒤에 큰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있었죠. 예. 같은 예. 슬라브계잖아요. 세르비아도 슬라브 국가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슬라브 국가인데 러시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그 슬라브 민족의 맏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세르비아는 귀여운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스트리아가 생각할 때 이 세르비아를 건드리면 분명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화를 꾹 참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독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무조건 지원해주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백지수표라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독일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때 비렐름 2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가죠. 독일이 내 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왜 때리느냐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프겠죠, 뭐. 예, 영프죠. 프랑스가
독일로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하니까 독일이 여기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 왜 치냐 해가지고 독일이 프랑스에게 또 선전포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로 공격하게 될 때 어디를 거치냐면요, 이 벨기에를 거칩니다. 벨기에 중립국 아닌가요? 예, 중립국이죠.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때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고 또 선전포고는 마땅하겠죠. 야, 잠깐만. 오스트리아는 지금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영국하고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뭐 전함과 연관돼서 뒤통수 맞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영국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죠. 또 한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인데요.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에 원래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그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쪽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연합국일 텐데 결국 이 전쟁의 전선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이 예. 다 여기서 이번 이때다 싶어서 기회에.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때다 싶어 다 맞아요. 이번 표현한 기회에. 거네 그냥. 그래서 The Great War이라고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네, 정말 큰 전쟁. 이렇게 그 시작은 오스트리아 대공부부의 피살 사건이었지만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전체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하는 대전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유럽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하지 않을까요? 예. 프랑스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똑같이 당연히 우리 그냥 짝 싸움하고 이제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도 속이면서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가겠다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로 굉장히 기대하고 그 당시 사진들 보면 기차역에서 떠날 때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자기 어머. 아이를 우와, 보내줬다는 진짜요? 거예요. 아들을 웃으면서 보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다가 싸우자라는 네. 분위기니까. 맞아요.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어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제 진짜 모든 거 약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비스마르크 계속 있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확실히 밀헬름 2세의 어떤 뭐 독일을 야망. 과대평가하는 거 어떤 야만 그런 거 다 큰 영향 끼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베를린 2세가 아무 대책 없이 그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자로 만들어줄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슐리펜이요? 네, 슐리펜 계획. 슐리펜 플란. 독일은 유럽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인 동시에 그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협공을 것이. 당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싸워야 했고요.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슐리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는 근대화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이 철도로 빨리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국토가 워낙 넓고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병력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와, 그런데 이 계획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6주 안에 한 달 반 사이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촉박했네. 그래서 이게 철도를 통한 병력 수송의 그 속도를 계산하고 만들어 놓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결론을 말한다면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접경지대는 프랑스가 상당히 방비를 철저히 해놨겠죠. 네. 이 정멍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회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벨기에. 벨기에를 지나갑니다. 독일이 워낙 강력한 육군 국가이긴 한데 벨기에가 너무 처절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모았나 러시아가? 규현 씨가 촉이 좋네요. 어. 예상 밖으로 러시아가 빨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따르면 무지막지한 병력을 몰아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파리를 점령해야 되는데 당장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 병력의 일부를 빼냅니다. 그래서 돌려서 러시아를 막게 되죠. 아니 오스트리아가 그때 좀 막아주면 되잖아. 아니 뭐 한 거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랑 싸우고 있었어. 이 싸우고 당시에 있었어요?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도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오스트리아 대국은 사실은 좀 약해가지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 서부전선입니다. 그 독일군의 일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기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제는 프랑스입니다. 독일이 계속 대포로 공격을 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철도망을 다 파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로 병력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제 포격으로 철도망을 다 끊어놨으니 프랑스군이 그 병력을 진화하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프랑스군의 원병이 도착을 해서 독일군을 막아낸 것이죠. 와, 이렇게까지 프랑스군이 빠르게 움직이다니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안 기다렸는데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다린 적 없는데. 프랑스군이 군 병력을 파리 외곽의 전선에 빠르게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선에 빠르게 투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선에 빠르게. 양보할게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알고 썼을까요? 계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아 역시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시간 드릴게요.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모르면서 뭘 양보를 해. 양보할게요. 힌트를 줘야 힌트를 좀 되나요? 주세요. 힌트. 힌트요? 우리나라에 돈 주고 누가 운전해주는 사람. 대리? 아, 대리나 말고.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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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정답입니다. 딩동댕.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 저는 이건 역사책에서 배웠었어요. 그 택시도 라 마르느이라고 예. 마르느 그 마르느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뭐 동원을 해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 그 프랑스 군인들이 실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이요? 예, 영상이 오, 있습니다. 영상 있어? 와, 택시가 저랬구나. 저 신나 있네 저거 막. 와, 저거. 진짜 들떠 있네요. 그래서 긴급 동원령을 내려서 택시 600대를 모읍니다. 예, 병력을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실어 나른 병사의 수가 6천 명이에요. 근데 6천 명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급한 전선에 투입돼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미리 세워놨던 슐리펜 계획이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독일은 결국 러시아를 두고 프랑스를 두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이 몇 달 정도 싸우다가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4년, 5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비극이 20세기 초에 개발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신무기로 변해서 전선에 투입되고 엄청나게 숱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참혹한
사륙전이 되었던 것이죠. 1914년 9월에 마른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독일군이 파리의 50km 앞까지 진격할 정도로 크게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바로 어떤 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였을까요? 무기? 네이팜. 네이팜 그 폭탄이겠고요. 그래요? 예, 예. 아, 그 막 치명적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총, 예, 나 이거 저격. 연속으로 총을 쏠 수 있는 맞아. 기관총? 예, 기관총입니다. 네. 예. 프랑스군이 또 영국군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세로 독일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기관총입니다. 적군이 돌격을 해오면 기관총을 가지고 대응 사격을 하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수한 병사를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그렇게 기관총으로 많은 그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 뒤로도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19세기식 낡은 전술이 계속 사용되면서 병사들이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뒤에서 되죠. 기관총을 다 쏘는데. 그렇죠. 죽잖아요. 나 같아도 돌격 앞으로 하면은 네가 앞으로 할 것 같은데? 내가 병사라면 기관총 쏘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은 어떻게 나가? 근데 그 사이에 무기가 달라지고 전쟁 체계가 달라졌지만 19세기 마인드를 가졌던 장교들이 20세기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비극이 바로 기관총과 그 기관총에 희생된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군요. 예. 네. 독일이 빠른 전투에서 이제 밀린 다음부터 독일이 퇴각하게 되는데 더 이상 후퇴를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까요? 지뢰 아니에요, 지뢰. 지뢰? 지뢰 아닙니다. 자, 규현 씨 어떻게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는 아니고요. 아, 무기가 아니에요? 예, 어떤 그 진지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볼인가? 땅을 파가지고 이거 쌓는 담. 예,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 그러죠, 그거? 그걸 참호? 참호를 참호? 참호입니다. 참호. 아, 그걸 참호라고 해요? 예, 예. 옛날식으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돌진하다가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과 대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키가 보통 이제 1m 뭐 60, 70, 80이니까 안전해지려면 그 땅을 2m 깊이로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시철사를 설치해놓습니다. 못 오게. 예, 적이 공격할 때 넘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적군이 그 어떻게 용케 방어선을 뚫고 참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참호를 아주 복잡하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예. 참호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본인들도 헷갈렸어요. 자기핀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놔요. 근데 그런 참호가 바로 대피호입니다. 참호의 체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참호가 대규모로 이제 구축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참호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한번 지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해에서 시작돼서 스위스 접경지대까지 참호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이 길이가 760km입니다. 760km입니다. 그걸 다 팠어. 예. 진짜 길다. 비유를 하자면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띄엄띄엄 이어져 있었는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참호를
더 정교하게 짜다 보니까 거의 하나의 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저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흙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 항공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 선이 보인다고 그래요. 네, 지금도. 자,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뭐 군대 그리고 뭐 정치가들 동맹 관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수행했던 일반 병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총과 대포를 피해서 참호를 파고 들어갔다고 했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일단 위생입니다. 위생.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 191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호를 파기 시작해서 1915년 그리고 3월 10일까지 그 비가 안 오는 날이 겨우 18일이었대요. 나머지는 계속 비가 오죠. 거의 계속 습기가 찼겠네요. 그렇죠. 물을 빼는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참호 안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30cm는 항상 차 있었다고 하죠. 발목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비가 또 많이 내리면 허리, 그다음에 겨드랑이까지 물이 차오르죠. 물이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물을 피해서 그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그 순간 죽는 거죠. 저격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빗물 속에서 며칠 동안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물이 안 차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 옷이 물에 젖어서 불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외투를 입고 총을 휴대하고 비를 맞으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무게만 15kg이었다고 해요. 와, 쌀한감만 있네. 예, 상당히 무겁죠. 또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참호에서 이제 1.5m 깊이로 변소를 파야 되는데 비가 오면 역류하죠. 네, 역류하죠. 오물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계속 차올라오는 것이죠. 예. 아 똥똥하잖아. 병균이 엄청 많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독일군은 당시 그 보급품으로 담배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요구였을 것 같아 왠지 저렇게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늘려달래요. 담배가 뭐 지원이 되나 봐 계속. 예, 담배가 지원이 되죠. 근데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담배를 뭐 다른 데 쓰나? 담뱃잎으로 습기를 막나? 한번 정답 외치고 해봐요. 지원 씨, 어떻게 답변을 제시하겠습니까? 필려는 용도가 아니라 예, 그 담배 그 잎을 예, 다 뜯어가지고 그걸로 뭐 물을 막든지 어디 구멍 난 데를 예. 뭐 그런 걸로 쓰려고 그런 하는 용도로 했을 때 땡입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담배 많이 피워서 그 담배 냄새로 그 냄새를 이기자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예. 자, 그러면 무슨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똥 냄새요. 아닙니다. 예, 시체 냄새.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우, 이 참호 안에서 그 질병이라든지 각종 이유로 죽어간 시체들, 뭐 아군 시체, 적군 시체가 널려 있는데 당연히 그 부패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건 시체 이제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예. 근데 이 담배로서도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시체 냄새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똥 냄새겠죠. 오물 냄새들. 거머리. 바로 쥐떼들입니다. 예. 쥐가 보통 이제 사실은 조그마니까 얕보기 쉬운데 시체를 먹으면서 토실토실해져가지고 나중엔 이제 강아지만한 크게 돼요. 이제 강아지만한 크게 돼요. 강아지만 하다고요?
저게 쥐예요? 예. 이 사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우, 끔찍해요. 너무 좀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게 때로 저 쥐가 시체인 줄 알고 먹고 뭐 산 사람은 안 먹고 이랬겠냐고. 다 덤비지 않았을까요? 위험해지죠. 참호 안에 물이 차면 그 쥐떼가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시체를 파먹는데 그치지 않고 자고 있는 병사들을 시체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쥐에 물려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로 이제 체인이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쥐뿐만 아니라 각종 벌레, 해충도 이제 들끓는 거예요. 자기 손목, 어깨, 팔뚝 이런데 파리떼가 수북하게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머릿니 있죠. 아, 네. 머릿니가 너무너무 창궐을 해서 이 두피 안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병사들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 삭발을 하는 것이었죠. 자, 뭐 이 정도는 이제 피부병이니까 뭐 그럭저럭 버틴다고 할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바로 참호발입니다. 참호발. 더러운 물에 군화가 젖는데 그래서 벗지도 못하잖아요.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증세를 나타내냐면 처음에는 그 발의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검푸르게 변해서 썩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발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참호발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뭐야 저게 발이라고? 예. 아니 참. 다 썩었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참호발에 희생된 병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부대마다 수십 명, 전체 군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 상태로 어떻게 싸워요? 아 그러니까 뭐 아파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죠. 아 진짜 안타깝다. 자, 이렇게 뭐 참호발처럼 끔찍한 사항도 있고요. 또 연관돼서 아주 힘든 전쟁 생활 때문에 새로운 물품도 생겨나게 됩니다. 방수 아니에요? 방수. 네, 바로 방수와 연관이 되는데 바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나온 트렌치 코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비 같을 것 같은데 왠지. 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반짝반짝하는 거. 저기 반짝반짝. 밑에 버버리라고 써 버버이가 있네요. 있죠. 그 전까지 이제 비 왔을 때 몸을 젖지 않게 만드는 외투, 코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코트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 개량이 되죠. 비가 오고 추위가 몰아치는 참호 안에서 고생하던 영국 그 장교들이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렌치가 영어로 그 참호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몰랐어요. 참호에서 입는 코트라고 해서 트렌치 코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와. 그리고 트렌치 코트 보면은 여기 어깨에 요 뭐 견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장갑을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명령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데 네네. 호루라기를 항상 빨리 꺼내서 불 수 있게 여기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제 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트렌치 코트를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그 D링이라고 하죠. D자 모양의 금속재 그 고리가 있는데요. 그 용도는 수류탄을 걸고 다니는 용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트렌치 코트가 지금은 낭만의 대명사지만 실제로 그 기원을 보면은 전쟁과 연관돼 있는. 와. 그래서 이때 그 브랜드 있잖아요. 버버땡. 그 브랜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 전쟁 기간 동안에 트렌치 코트 덕분에. 진짜.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서부 전선에서 나타난 전투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 사상자가 269만 명입니다. 질병으로 쓰러진 병사가 무려 352만 명이에요.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갈수록 그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영국에서는 18세부터 41세까지 남성을 징집하는 영국 최초의 병역법을 만듭니다. 이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실패한 뒤에 그 서부 전선이 완전히 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희생하고도 겨우 몇백 미터를 뺏고 뺏기는 어떤 상태가 이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살상만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점, 신무기, 이런 그 무자비한 신무기들의 등장으로 인류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소모전이 시작되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최악의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바로 베르댕 전투예요. 이 베르댕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프랑스가 보강하고 이용한 핵심 요새지대인데요.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패전할 때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다고 불렸습니다. 당시 근데 이 베르댕이 주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베르댕 요새에 있던 병력과 장비들이 빠져나가서 방어력이 허술해진 상태였었는데요. 이때 독일이 이 점을 알아채고 베르댕을 직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로 삼은 것이죠. 독일이 베르댕 요새를 선전한 다음에 요새를 탈환하려고 오는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퍼부어서 프랑스 군대를 말려 죽이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아예 병사들의 씨가 모두 다 말라야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로 독일군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된 것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군에서 복무했던 한 소위가 일기를 남깁니다. 자, 일기의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이 뒤에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요. 끝나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예, 이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독일군 포탄에 맞아서 이 장교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총격과 포격 속에서 병사들이 지옥을 맛보는데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 포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서요. 이 배를 다치게 되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자기 배에서 흘러나온 창자를 손으로 움켜쥐고 쇼크를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통이 날아가서 두개골 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혹한 광경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37만 명을 넘었고요. 독일군은 비슷하게 3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참상이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이 전투를 일컫는 별명으로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고기 분쇄기.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 베르댕에서 당시 포탄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그 발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불발탄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포탄이 1,500만 발이라고 그래요. 네? 네. 1,500만이요? 네, 1,500만 발. 발? 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베르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최악의 소모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첫날만 영국군이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죠. 첫날 하루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또 다른 소모전이 바로 쏨 전투입니다. 손자. 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쪽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쏨 전투라고 그러죠. (1초당) 8명의 사상자가 나오죠. 1초당. 예. 하루 사상자 기록으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 쏨 전투 최종 사상자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1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하는 또 궁금증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과학기술의 실험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그 기술들을 전쟁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쏨 전투 첫날에 신무기, 특히 기관총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요. 하지만 영국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이 방어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의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낼 텐데 보병의 돌격으로는 뚫리지 않는 이 적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뚫는 거는 탱크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탱크입니다. 예. 탱크를 발명한. 아 영국이 예, 이때 바로 나온 신무기가 바로 탱크입니다. 탱크가 어떻게 개발됐는가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당시 전쟁터는 이제 땅도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진흙탕이 돼서 사람이나 그 차량이 그 지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때 영국의 한 그 종군 기자가 진흙탕에서 잘 구르는 농기구 트랙터가 있는데 그 트랙터의 바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타이어가 아니라 체인. 무한궤도라고 하죠. 네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을 전쟁터에 도입하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무한궤도식 바퀴를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트랙터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영국 최초의 탱크의 이름이 마크 1이에요. 가장 최초의 탱크. 와. 근데 이 탱크란 이름이 왜 붙게 됐는가? 새로 개발한 아주 비장의 한 방이니까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암호명을 붙입니다. 암호명을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양이 처음에는 물탱크, 수조 탱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탱크라고 하는 암호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뒤로 쭉 불리게 되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쏨 전투에서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을 했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50대의 탱크를 투입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고장 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제 전투에 투입된 탱크는 24대였습니다. 초기의 탱크는 그 기관총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한 번도 없었던 무기잖아요. 그래서 탱크를 본 독일군이 악마가 온다.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신무기가 그 난무하는 쏨 전투에서 영국군이 숱한 목숨을 희생하고 전진한 거리가 채 100m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한 군인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복귀한 뒤에 점호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 800명이 투입됐다고요, 전투에. 그런데 돌아온 병사 수가 25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거나 다쳐서 이제 못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1분에 수백 발로 쏠 수 있는 기관총, 철갑을 두른 탱크.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염소가스라고 하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 파인애플하고 후추를 섞어놓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것을 맡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가스를 중화하는 온갖 종류의 방독면이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2,700만 개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초창기의 그 방독면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독면이? 처음에는 이제 좀 허술해 보이는 방독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 느낌이네. 마스크를.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람만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말도 쓰구나.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당시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자를 나르고 할 때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말도 죽으면 안 되죠, 독가스에.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도 방독면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1917년부터는 가스를 그 이 필터를 달아서 한번 걸러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이 방독면 안에 공급하는 좀 효율적인 방독면이 만들어져서 표준 방독면이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경쟁하듯이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독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915년 말에는 영국에서 포스겐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가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 포스겐을 마시면요 폐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찢어지거나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 폐가 완전 망가지니까 산소 부족으로 결국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하는 독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센 거. 더 센 거. 1917년에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가 나온다는데요. 이 겨자가스를 흡입하면 12시간 이내에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일단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겨자색 고름과 물집이 잡히고 기관지 점막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가스를 맡았을 때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예, 병사들이 서로 이제 한 줄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병사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가는 것이죠. 실명을 하게 됐구나. 진짜 너무 잔인하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독가스의 등장은 바로 신사적 전쟁,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전쟁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후에 그 독가스의 참혹함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그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전투를 겪고 나서도 남다른 생각을 하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병사였구나. 예. 그가 속한 연대가 있죠. 총 그 병력 수가 611명이었는데 전투에 참여한 다음에 349명이 전사합니다. 첫 전투에서. 근데 히틀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끼지 않고. 그다음에 250명 중에 남은 병력 중에 또 한 번 전투에 투입됐는데 225명이 전사하는데도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요?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흉이자 괴물로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이제 지상전만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싸움터가 되는 공간. 그래서 바로 이제 공중입니다. 하늘. 그 전까지는 모든 지역의 군대가 단 두 종류입니다. 육군과 해군밖에 없는데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에는 뭐 항공부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공군이 등장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적을 뭐 공격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적진이 어디에 있고 병력이 얼마고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로 날아올라서 사진 촬영을 하고 눈으로 보고 이제 보고서를 올린다는 거죠. 이런 정찰기로 사용했는데 정찰기가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쏘겠죠. 쏴요. 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비행기를 날려서
그 비행기에 무기를 달아가지고 정찰기를 공격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전투기입니다. 당시 전투기가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뭐야? 포 떨어뜨리네 포. 뭐야? 저거 한 방에?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리는 수작업 방식이긴 해도 당시에는 그 센세이션한 공격법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기를 처음으로 활용한 나라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예. 이 영국군 조종사 2명이 이 기지상공을 그 정찰하는 독일군 정찰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행기에 경기관총을 싣고 적기를 향해서 사격을 했던 것이 바로 전투기의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는 이제 하늘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 공간이 있죠. 바다입니다. 해전에서는 어떤 신식 무기가 등장했을까 살펴봐야 될 텐데 영국이 최고의 해양 병력을 가진 네.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을 해상 봉쇄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제해서 독일이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얻지 못하게 그것을 이제 그 영국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를 갈고 개발해낸 신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잠수함.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독일 말로는 운터제 보트라고 해서 예, 영어식으로는 유보트고 독일어는 우보트라고 하죠. 이 잠수함이 전쟁터에서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1914년에 잠수함 기술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네덜란드 해안에서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쏴서 영국군 순양함 3척을 격침하게 되죠. 그래서 1915년에 독일은 영국의 봉쇄작전에 맞불 작전으로 영국을 둘러싼 모든 해역을 전쟁터로 선포하고 연합국과 중립국 가리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격침하는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이 기간에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거나 아니면 끌려간 연합국 내지는 중립국의 선박이 모두 7,000척이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영국은 독일을 해상 봉쇄하고 독일은 또 잠수함으로 영국을 또 봉쇄하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 해군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 원래 아일랜드가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예, 그러다가 20세기에 독립하게 되는데 아일랜드는 그 외세 침략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분단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일랜드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을 아시아의 아일랜드라고 부를 정도로 합니다. 예. 오. 좀 이상한 게 어쨌든 독일, 프랑스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아일랜드 그러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서부전선에서 독일을 대표로 한 동맹국하고 그 반대 진영인 연합군이 계속 소모전을 펼치고 있었죠.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계속 독일에게 그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치열한 해전을 벌이고 있었죠. 영국의 수상함대와 독일의 잠수함 함대가 이제 계속 격돌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1915년 5월 7일 아일랜드 남쪽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킨세일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인데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그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에 2,0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킨세일 바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 목적지가 바로 리버풀이었었는데 바로 이 루시타니아호가 제1차 세계대전에
어떤 승패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왜? 전쟁 중에 이동하는 이 여객선에 승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됐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미국 신문에 실린 그 발권 광고인데요. 이 왼쪽에 노티스, 우리 혜성 씨가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독일과 영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독일군은 영국 근해에서 영국 국기를 내건 모든 선박을 격침할 것이다. 영국의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라.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을 해버렸어요. 결국 이 배가 침몰하면서 무려 1201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01명 중에 미국 국민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12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의 그 키맨 역할을 하는 미국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요. 미국 들어오면서 끝났구나. 그 전까지는 미국이 실제로는 그 전쟁에 그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국민이 사망하니까 이틀 안에 독일과 외교 단절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흠칫 놀라면서 겁을 먹은 다음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무마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찌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영국이 그 독일의 비밀 정보를 결국 그 몰래 입수합니다. 그걸 해독을 해보니까 비밀 작전이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독일이 미국과 중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멕시코와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하자. 그 대가로 멕시코에게는 미국에 뺏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가 누설이 돼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독일에게는 끔찍한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이 모든 그 신문 지면에 이 정보를 공개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찌머만 전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치솟고요. 당시 그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7년 4월 6일에 드디어 독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18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미군 병사들을 유럽 전선에 배치하게 돼요. 100만 명. 상당히 독일로서는 위기 상황일 텐데 하지만 독일에게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미국 본대가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기를 거부하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혁명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1918년 3월에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상당히 좋죠. 동쪽에 러시아가 공격해 왔었는데 러시아가 빠져나가니까 모든 병력을 다 어디에 투입하겠습니까? 서부 전선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부 전선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부 전선으로 미국이 매달 도착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진다고 생각했죠, 독일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붙여서 전쟁 끝내겠다 생각한 것이죠. 1918년 3월 21일에 독일이 기습적으로 독가스 폭탄을 퍼붓고 독가스 안개를 틈타서 독일군이 연합국, 영국과 프랑스의 참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날 공세로 승기를 잡아요. 하지만 독일군이 이때 약 4만 명을 잃어버리고요. 이 4만 명 중에 1만 명이 전사자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0일 동안의 그 연합군의 반격, 즉 100일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8월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투에는 400대가 넘는 탱크, 후창기에는 24대였지만 이제는 400대 수준까지 그 탱크가 늘어나서 투입이 됐고요. 드디어 9월 26일 미군은 연합국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와, 다 쏟아붓구나. (1500대에) 가까운 비행기가 출격을 했고요. 이 비행기가 독일군 참호를 두들기고 퇴각하는 독일군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이 돌파되기 시작하고 방어선이 뚫린 독일군은 결국 1918년 11월 초에 독일군의 사절단이 흰 깃발을 들고 연합국 사령관과 정전 협정을 요청합니다. 프랑스군 대표하고 독일군 대표가 상리스 마을 근처 꽁페뉴 숲에 열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협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오전 11시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패전국 독일에게는 아주 가혹한 평화 조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독일 제국의 시작을 알렸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1919년 6월 28일에)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독일은 기존 영토의 그 13%에 이르는 땅을 내주고요. 그리고 독일군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10만 명 이상으로 그 군대를 유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군 둘 수 없다. 탱크도 만들 수 없다. 잠수함도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현대식 무기를 금지하죠. 가장 가혹했던 것은 전쟁 피해 복구를 이유로 배상금을 책정을 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너희 독일이니까 이 피해를 다 갚아라 해서. 그래서 책정된 배상금이, 전쟁 배상금이 무려 1320억 마르크.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독일 국민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는데 전쟁은 끝났지만 이후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어요. 한번 그 수치를 제공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병사들의 수가 약 6,500만 명입니다. 근데 동원된 병사들 중에서 죽거나 다친 사상자 수가 3,7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전선의 상황과 전쟁의 진행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병사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감정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엔 잠자기, 걷기, 말하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어로 쉘 쇼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쉘이라고 하는 말이 조개 껍데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포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탄의 어떤 충격, 더 크게 말하면 전쟁에서 벌어지는 극한적인 어떤 공포심과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뭐 그 트라우마 있다고는 들었어. 맞아. 그 영화 보면은 그래서 막 그 전쟁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랑 막 분간을 못 하고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고 막 예. 그런 상황이 어떤 원조격이 바로 이 쉘쇼크일 텐데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기가 다친 것처럼 걷는 거야. 진짜로? 멀쩡한데 자기가 지금 Before treatment. 정신병원. 정신을 진짜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계속 총이 포탄이 나오니까 막 아이고. 이 비극이 병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돼서 가족한테까지도 이어져요. 이 소모전이 낳은 또 하나의 문제가 남겨진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인데요. 이 당시에는 그 부대를 구성할 때 말이죠. 무작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병사들로 부대를 만듭니다. 그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면 절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 전멸할 수 있죠. 그러면 한날 한시에 그 모든 그쪽 지역의 집에 전자통치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 한 명 죽었다고 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데 그런 식의 비극이 어느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그쪽 지역 전체에 다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벌어질 수 있고 독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특히 발전했던 분야가 성형수술. 신체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성형수술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심리 상태를 고치는 어떤 그런 분야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요즘도 흔히 알고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 시초가 사실 1차 대전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요? 뭐? 바로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요세프 필라테스라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1차 대전 때 영국군한테 잡혀서 그때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시 좀 재활할 수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동작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사실 군인들이 좀 복귀하고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거는 원래 필라테스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발됐지만 그 유래가 사실 1차 대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그냥 재활 운동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쟁 이후와 이전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그 포탄 공장에 동원되어서 활약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15,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의 삶의 참여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 결과를 바탕 삼아서 1920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1928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투표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그 인간의 이성,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인류가 무한히 진보하고 발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완벽하게 깨지게 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이제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다. 그다음에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결과였고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총성이 전 세계인의 20세기 인간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을 바꾸게 된 것이죠. 저희는 글쎄요 진짜 1차 대전, 2차 대전은 유럽 대륙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유럽에서 그런 평화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계속 협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두 가지 실수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네.